고인류 사회에서는 거의 수컷 경쟁이 모든 짝짓기를 결정합니다. 침팬지 사회 같은 경우는 어린 자식, 젖먹이 자식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때 암컷이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수컷과 짝짓기를 다 합니다. 자식이 점점 귀해지는 거예요. 석기의 기록들을 보면 그때도 이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비율이 그때는 조금 더 많았대요. 좌뇌와 우뇌의 쓰임이 달라졌다. 네, 생물인류학자 김준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무성생식이 무조건 유리하죠.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무성생식이 무조건 유리한데 유리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기의 유전자를 100% 닮은 자식을 낳을 수가 있습니다. 유성생식이란 건 기본적으로 상대편을 만나서 자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자식은 자기의 유전자를 50%만 갖게 되는 존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럼 자기의 입장에서는 분명히 손해입니다. 부모-자식 갈등의 원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화에서 볼 때는. 관계도로 따지자면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과 관계가 50%예요. 그리고 형제 자매들끼리도 관계가 50%예요. 모든 자식들이 전부 다 자기와 50%를 닮았기 때문에 그 중에 조금 더 잘난 자식도 있고 못난 자식도 있고, 그러면 잘난 자식에게 좀 더 챙겨주는, 물론 뭐 약간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좀 못한 자식에게 더 챙겨주는 것도 있지만, 진화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자식을 완벽하게 평등하게 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약간 사회적인 판타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밖에. 그러니까 자식의 입장에서는 부모로부터 조금이라도 더 얻고 싶고, 근데 부모 입장에서는 모든 자식들에게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더 골고루 나눠주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젖대기를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이유식에 있어서 그게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젖을 떼더라도 엄마의 입장에서는 다음 낳은 자식을 위해서 젖을 떼고 너는 어른 먹이를 똑같이 먹어라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고, 아이의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젖을 더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투정을 부리게 되는 거죠. 저투정을 부리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진화적인 어떤 배경이 되는 건데, 무성생식으로 그런 차이가 또 있게 되고, 그리고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성병의 위험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성과 관련되는 크로모즘에 타는 어떤 유전자들도 생기게 될 수 있고, 성행위 동안 전달되는 어떤 패러사이트들이 진화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런 여지들이 생기게 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짝짓기에 많은 에너지를 낭비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연애라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 중에 하나죠. 사실 즐거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면 슬픔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나와 인생의 목표가 같은 사람을 고르기 위해서, 혹은 저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인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그래요. 동물 중에 이제 많은 형질들이 이제 conspicuous trait라고 그럽니다. 자기가 짝으로서의 가치가 높다라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형질들이 많이 진화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고릴라가 수컷이 암컷보다 몸집이 더 큰데 수컷끼리 경쟁하기 위한 것이고, 그런 거 말고 좀 화려한 형질들, 새가 대단히 화려한 무늬를 지녔다든가, 공작새의 날개라든가, 곤충의 뒤에 이제 뛰어난 무늬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 전부 다 내가 더 높은 가치를 지닌 존재라든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현대 산업사회에서 뭐 요즘 남성도 화장을 하니까 남성이든 여성이든 화장을 하는 것도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기의 짝으로서의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것을 은연슬쩍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가 성형도 하고 화장도 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다 비용이 들어갑니다. 왜 이렇게 유전자적으로도 손해를 보고 병도 얻을 수 있고 짝짓기에 수고로움이 있는 유성생식을 왜 하게 됐을까? 이게 크게 보면 진화학자들은 세 가지 정도 이론으로 설명해요. 하나는 좋은 유전자를 계속 퍼뜨리기 위한 작용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한 개체에서 유리한 유전자가 생겼을 때 그것이 집단에 더 빨리 퍼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유성생식을 하게 되면. 무성생식을 하면 하나의 리니지가 쭉 퍼져야지만, 다 차지해야지만 퍼지게 되잖아요. 근데 유성생식은 좀 더 빨리 퍼질 수 있어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쁜 유전자가 생겼을 때 걸러지는 과정도 빨라지게 됩니다. 그렇게 설명하는 두 가지 어떤 이론들이 있고, 이것보다 더 유명한 가설은 보통 붉은 여왕 가설로 많이 설명하죠. 그러니까 모든 그 유기체에는 패러사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패러사이트들은 뭐 예를 들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로 예를 들면, 인간 같은 경우는 보통 뭐 20-30년마다 한 번씩 번식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나 그 박테리아들은 20분마다 한 번씩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들은 뭔가 새로운 이 호스트를 침투하기 위해서 진화하는 속도가 무지하게 빨라요. 우리가 이제 이미 코로나에서도 봤지만 코로나가 2019년 말에 생겨서 세력이 약해지기 전까지 새로운 종이 생겨나지는 않았지만 아종도 생겨났고, 그렇죠? 새로운 변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근데 인간은 거기에 대처하는 방법이, 우리는 물론 이제 정말 빠른 시간에 대처해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만들었고 나중에는 치료제까지 만들었지만, 실제로는 그것에 대한 중요한 대척점이 있는 것이 면역체계, 유성생식을 통한 새로운 면역체계의 조합을 통해서 빠르게 진화하는 패러사이트에 대한 대항하는 방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마침 그걸 보여준 사례가 하나 있어요. 로버트 바인훅이라는 한 어류학자가 멕시코 한 개울에서 미노우라는 그 물고기를 관찰했는데, 걔네들이 희한하게 같은 종인데 일부는 유성생식을 하도록 약간 돌연변이가 있고 일부는 무성생식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개울에서 몇 년 동안 관찰해보면 패러사이트가 미노우에 들어간 정도가 무성생식을 하는 애들이 훨씬 높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를 많이 지니고 다닌다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 이제 좀 못 살 때 기생충을 많이 지니고 다니듯이 많이 지니고 다니게 되는 미노들이 무성생식종인데, 근데 이게 갑자기 가뭄이 생긴 거예요. 인과관계를 더 보여주기 좋은 조건이 된 거죠. 가뭄이 생겨가지고 상류였는데 유성생식을 하는 민호들이 개체수가 확 줄은 거야. 그래서 원래는 유전적인 베리에이션이 유성생식하는 민호들이 훨씬 더 많았는데 개체수가 줄어들게 되니까 오히려 개울에 사는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들의 타겟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얘들이 이제 단순해졌으니까. 그렇게 해서 얘들이 이제 패러사이트 로드가 올라갔는데, 그래서 바이눅이 가뭄이 끝나고 나서 다시 멕시코에 가가지고 하루에서 바켓으로 이제 민호우를 한 바구니를 떠서 상류에 몇 바구니를 이제 투입을 시키니까 원래 베리에이션이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이제 유성생식을 하는 민호우들이 다양성을 가져가게 돼서 다시 대처를 하게 되고 다시 패러사이트 로드가 떨어지게 되는 효과를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런 실험을 통해서 붉은 여왕 가설의 하나의 증거긴 하지만 좀 더 나오면 이제 붉은 여왕 가설이 증명이 되는 것이지만 증거가 쌓여야 되겠죠. 그로 인해서 지금은 지구상에 생존하는 거의 한 99.9%의 생물들이 유성생식을 합니다. 무성생식이 정말 드물어요. 고인류 사회에서는 인류 진화사 내내 전반적으로 얘기하면 성적 이용성이 크다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어요. 성적 이용성이라는 거는 남성과 여성의 몸집 크기 차이.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현대 한국 사회에서 남성의 평균 키가 174? 뭐 이 정도 되잖아요. 여성이 161 정도 되니까 대략 한 10% 차이 납니다. 몸무게는 그보다 좀 더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 15% 정도 차이 나는데, 그 정도 차이 나는 것이 이제 성적 이용성이 한 10에서 한 11, 2%그 정도가 있다고 하면 침팬지가 한 35% 정도 성적 이용성이 있고 고릴라가 한 50% 정도 성적 이용성이 있어요. 그러면 공통조상이 침팬지 수준이라 보게 되면 거의 수컷 경쟁이 모든 짝짓기를 결정합니다. 이거는 도덕적으로는 참 받아들일 수는 없으시겠지만 기본적으로 짝을 고르는 행위는 의지라고 한다면 수컷의 의지가 거의 한 95% 가까이 관철된다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암컷이 그 의지를 관철시키는 방법은 침팬지 사회 같은 경우는 이것도 약간 그로슬리하지만 모든 수컷과 짝짓기를 다 합니다. 그래야지만 부성 확실성을 헷갈리게 만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 자식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게 되면 지위가 높은 지위에 올라간 수컷 침팬지들이 어린 자식, 젖먹이 자식들을 다 죽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고릴라 같은 경우는 좀 더 심해서 3분의 1 정도의 자식들이 영아 사례로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 암컷이 할 수 있는 거는 골라서 짝짓기를 좀 더 많이 하는 방식? 그렇기 때문에 아까 95%라고 해요. 그러니까 모든 어떤 그 짝짓기의 의지가 95%의 정도가 수컷에 의해서 관철이 된다면 지금 사회는 아니잖아요. 한국 사회는. 지금 거의 5대5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인류 진화사는 어땠냐? 이게 점점점 1대1로 가는 과정이라고 보세요. 이게 의지한 건 아니지만 1대1이 유리한 쪽으로 여러 가지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왜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나? 라고 본다면 자식이 점점 귀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자식을 키우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거예요. 침팬지 같은 경우는 자식을 낳으면 젖을 먹이고 키우고 이런 것들이 암컷 혼자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현대 한국 사회에서 그럴 수 있나요?
그러니까 뭐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현대인은 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화학자들은 인간이 현대인이 협동 양육자라 그러는 거예요. 여성 혼자 안 되고 남성도 도와야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 뭐 이렇게 다 도와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류 진화사 어느 시점에는 계속 수컷들이 모든 것을 경쟁으로 이제 짝을 짓다가 어느 순간 점점 더 수컷이 주는 고기가 자식의 생존에 점점 중요하게 되고 나중에는 수컷의 돌봄까지 중요하게 된 시점이 왔을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형태로 성적 유형성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손잡이가 87%라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다른 동물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손잡이 오른손잡이가 나누는 경우가 잘 없어요. 잘 없고 인간은 희한하게 석기의 기록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어슐리안 석기를 만든다 혹은 뭐 올드한 석기를 만들면 이렇게 몸돌을 잡고 석편을 떼내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왼손잡이는 이렇게 안 할 거 아니에요. 오른손잡이만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잡이에서 떼낼 때 떼내는 방향이 있거든요. 이렇게 떼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떼내는 방향을 보면 그때도 이미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비율이 그때는 조금 더 많았대요. 인류 진화사 동안 이제 오른손잡이 조금 더 많아진 거죠. 진행이 된 거고 그래서 그것을 두뇌의 레터럴리제이션 좌뇌와 우뇌의 쓰임이 달라졌다라는 걸로 이제 뇌과학자들은 보통 설명합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석기를 만들던 한 260만 년 전부터 그렇게 좌뇌 우뇌와 쓰임이 달라졌다.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달라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영어로 왼손잡이를 부르는 말 중에 하나가 사우스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사우스포란 말은 손바닥이 쉽게 말해서 남쪽을 향해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좋은 뜻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왼손잡이를 왼손을 못 쓰게 하는 그게 미국 사회는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궁금해서 제가 그 유학 갔던 도중에 미국 친구들한테 물어본 경험에 따르면 그때는 진짜 제 지도 교수만 하더라도 시카고에서 살았거든요. 지도 교수가 저보다 한 20살 정도 더 많은데 그분은 진짜 그때 왼손잡이라서 왼손으로 필기를 하고 있으면 공립학교에서 선생님이 와서 왼손을 책상에 묶어버렸대요. 못 쓰게. 그 정도로 왼손잡이에 대한 터보가 강했던 거죠. 그러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른손잡이가 더 많아지겠죠. 이게 일종의 공진화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오른손잡이 성향을 가진 유전자가 있는데 그것이 계속 강화되다 보니까 문화적 습속에 의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오른손잡이가 되는 건데 학교에서 계속 그렇게 터보를 강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어느 순간 문화적으로 봐도 오른손을 주 사용손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수의 법칙을 따르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사실 뭐 인도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이 용변을 닦는 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왼손으로 악수도 한번 하지 마라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마다 그런 게 있는 것이 아무래도 오른손잡이가 어떻게 진화하다 보니까 다수가 되게 되었고 강요하게 되는 이런 어떤 작용이 따르지 않았을까. 따지자면 이타주의자, 이기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인 성향을 다 갖고 있고 누구나 다 이타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성향이란 게 순수하게 이타적인 사람, 완전히 퍼주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은 정말 소수고 대부분 이걸 양가적인 걸 다 갖고 있어요. 누군가는 이타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하고 누군가는 이기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한 거죠.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타주의라는 것은 순수하게 이타주의라기보다는 대부분 다 조건적인 이타주의죠. 그러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 충분히 잘해주겠다. 혹은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정확하게 모르는데 잘해주고 보겠다. 뭐 이 정도겠죠. 그러다가 이제 저 사람이 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이제 피하는 거고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사람은 이타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성향을 누구나 다 갖고 있고 그게 성향 차이고 그것이 학습에 의해서 조금 더 한쪽으로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그거 논외로 약간의 사이코패스들이 있죠. 추정치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3에서 5% 정도가 사이코패스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학습에 의해서 잘 길러진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공감은 잘 안 되지만 사회적인 규범을 잘 따르고 사는 사이코패스들도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는 사이코패스들 중에 일부가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그 중에 일부가 비도덕적으로 살거나 범죄자가 되는 거겠죠. 답이 없는 것이 이런 논쟁에 관해서 영어로 이런 말이 있어요. Nature beyond nurture라는 말이 있어요. 양육과 본성 논쟁에 양육이 옳다, 본성이 옳다 이렇게 따지는 학자들이 있지만 정확한 거는 저는 둘 다다.
추정을 하는 거죠. 이거는 양육의 영향이 더 큰 형질인 것처럼 보인다. 요거는 본성의 영향이 더 큰 형질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몇 퍼센트 본성이다, 양육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형질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실험으로 증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발달 과정을 보면 유전자가 어떤 발달 스위치가 켜져서 어떤 순간 발달 과정인데 그 인과적인 스텝이 연구된 사례가 없습니다.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것은 이러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라는 거죠. 이거는 상관관계예요. 정확히 하면 인과관계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앞으로도 영원히 밝혀질 수 없을 것이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많은 형질들이 양육과 본성의 결합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우리말로 번역되는 것 중에 유전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헤리터빌리티라고 얘기하는 건데 그것이 거칠게 얘기하면 유전자가 형질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통계적인 개념이라서 유전자의 베리에이션이 전체 형질의 베리에이션을 얼마나 설명할 수 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 것이 근데 어떤 환경이 바뀌게 되면 이게 바뀔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 중에 하나가 PKU 증후군이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페닐케톤요증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음식 속에 페닐알라닌이 들어있는 것을 계속 섭취를 하게 되면 발육 주치가 생기게 돼서 결국 전응아로 되게 지능이 제대로 발달을 못하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20세기에 밝혀진 것이지만 음식에서 페닐알라닌을 다 제거하고 먹으면 정상인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페닐알라닌을 안 먹으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PKU 증후군으로 생기게 되는 지능의 발달 지체 상태가 그 유전자로 설명이 되냐라고 했을 때 이 약을 안 먹는 사람이 있을 때는 설명이 대단히 높겠죠. 100%라고 해야 되겠죠. 헤리터빌리티가 100%라고 해야 될 거예요. 그런데 환경에 개입이 되고 문화적인 개입이 되게 되고 이 사람들이 페닐알라닌을 제거한 음식만 100% 먹는 사람이 100%다.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 유전자가 이러한 형질에 설명을 못 하는 거야. 100%가 아닌 거죠. 0인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뭐 식물로 따지더라도 비료를 줄 때 비료와 물을 결합할 때 물이 식물이 키를 자라는 효과가 플러스 1이다. 비료가 1이다 라고 했을 때 둘이 만났을 때 2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어떨 때는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잖아요. 상승작용이 시너지를 일으켜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식물의 키의 원인에 있어서 물의 효과와 비료의 효과와 햇빛의 효과가 얼마이다 몇 %다 이런 것은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면 우리가 그때 확실할 수 있는 거는 셋 다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찬가지죠. 인간의 모든 형질들은 성격이든 키든 뭐든 간에 환경도 중요하고 본능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 것이야. 성서도 성악서 같은 것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타적인 성향 혹은 뭐 이타적인 성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인적으로 규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규범에 따르려는 성향, 좀 더 공평함을 추구하는 성향, 그런 성향들이 있는 사람들이 있고 좀 덜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데 그런 성향들이 누구나 다 스펙트럼으로 있고 그 상황에서 학습에 의해서 혹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이것이 이쪽으로 될 수도 있고 저쪽으로 될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몇 %다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봅니다. 네.